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서 살고 있는 47살의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간 차별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아들과 딸이라는 성별의 문제로 부모님에게 차별을 받은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요즘은 시대가 변했다고 했죠. 제 시대에는 이런 차별이 좀 덜했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었어요. 제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친정엄마는 저와 남동생을 유독 차별하며 키우셨어요. 물론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셨지만요. 그런 친정엄마도 치매에 걸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한테 울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차별의 역사를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친정엄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는 무척이나 아들을 최고로 여기는 딱 그 시절의 할머니였죠. 결혼하고 첫 아이로 딸인 저를 낳은 엄마는 할머니에게 무척이나 구박을 받고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빠 형편이 안 좋아 분가는 꿈도 못 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2년 뒤 엄마는 아들인 제 남동생을 낳았고 그 뒤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 딱 맞춰 아빠 사업의 전성기가 찾아왔고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시집살이의 원인이 된 원흉이었고 제 남동생은 복덩어리가 된 거였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엄마는 알게 모르게 남동생을 편애하기 시작했나 봐요. 처음에는 남동생에게 손이 한두 번 더 가는 수준의 편애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커져만 갔고 종국에는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질 만큼 커진 거죠. 지금도 지울 수 없는 차별의 첫 번째 기억은 이래요. 저희 때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던 시절이었잖아요. 제 도시락 반찬은 언제나 김치와 멸치였어요. 친구들은 계란말이에 장조림, 제육볶음이 주된 도시락 반찬이었는데 말이죠. 그냥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맛있는 도시락 반찬이야 친구들 거 나눠 먹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때 한참 개구졌던 저와 제 친구들은 3교시가 끝나면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절반쯤 까먹곤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점심시간에 먹고요. 4교시가 끝나야 점심시간인데 그 전에 항상 배고팠거든요. 그날도 3교시가 끝나자마자 도시락을 조금만 까먹자고 친구들이랑 도시락을 열었는데 언제나 들어있던 김치 반찬이 아닌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소불고기가 반찬으로 들어있었죠. 와, 엄마가 이번 도시락은 엄청 신경 써주셨구나 싶었어요. 친구들도 웬일이라며 놀라는 눈치였죠. 저는 괜스레 어깨가 올라가며 으쓱해지더군요. 그래서 도시락을 절반만 먹었어야 했는데 순식간에 친구들이랑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교시를 시작하는 종이 치기 전이었어요. 엄마가 땀을 흘리며 교실 앞에 나타나셨죠. 엄마, 무슨 일이야? 선미야, 엄마가 싸준 도시락 줘. 엄마가 실수로 잘못 줬다. 도시락? 방금 다 먹었는데? 뭐? 점심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그걸 벌써 먹었어? 아니, 그걸 네가 왜 먹어? 내 도시락이니까 그냥 먹었지. 미안해, 엄마. 당시에 전 제가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을 까먹어서 엄마가 화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한참이 지나서 알았죠. 도시락이 바뀐 거였어요. 제 남동생 도시락하고요. 그러니까 제 도시락 반찬은 여전히 김치였고 남동생 도시락 반찬은 소불고기였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 실수로 반찬통이 바뀐 거였습니다.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와서는 다시 도시락을 바꿔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도시락을 까먹은 거였어요. 참, 지금도 어이가 없네요. 반찬으로 차별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걸 실수로 잘못 줬다고 다시 바꿔가려고 학교까지 찾아오다니요. 그냥 한 번쯤 다른 소불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가는 엄마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몇 년 전에 엄마한테 이걸 물어본 적 있습니다. 대체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얘는? 내가 언제 그랬니? 난 기억도 안 나는 거 넌 잘도 기억한다. 좋은 거 싸준 건 기억도 안 나지? 그리고 네 도시락도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싸준 줄 알아? 항상 계란말이도 해서 넣어주고. 그런 적 없는데? 아, 있네. 진수한테 계란말이 싸주고 남은 끄트머리 한 조각 넣어준 거. 기억난다. 기억나. 그거 말하는 거지? 얘 말하는 거 봐. 너 그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해봤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지금 말하는 거 봐라. 이래서 딸년 키워 하나 소용없다는 거야. 말해봤자 엄마는 또 절대 인정 안 하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도시락을 보면 이 일이 생각나서 속이 상하고는 합니다. 그나마 집에서 숨 쉴 수 있었던 건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제 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봤자 아빠랑 남동생이었지만 말이에요. 특히 아빠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아마도 엄마가 남동생을 편애하며 저와 남동생을 차별하니 그 반작용으로 아빠가 더 저를 아껴주신 걸지도 몰라요. 큰딸이 안타깝게도 보였겠죠. 그래서 가끔 엄마와 아빠가 말다툼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 당신도 차별받으면서 자랐다면서. 처남들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켰는데 당신도 전문대라도 가고 싶다는 거 장모님이 못 가게 하고 소나 키우게 했다며. 그게 한이 됐다는 사람이 선미한테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차별을 한다고 그래? 내가 선미 대학을 가지 말라고 했어? 아니면 소를 키우라고 했어? 말해봐. 대학 가고 싶으면 알아서 장학금 주는 곳으로 가라는데 그게 차별이야? 당연히 차별이지. 진수 2년 뒤에 대학 갈 때 입학금 줘야 하니까 선미 등록금도 못 준다고 하는 거 애들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당신이 진수 학원비 쓰는 거 반만 모아도 선미 대학 등록금 해결된다고. 그럼 진수 학원비 줄이고 선미 등록금 주라는 말이야? 다른 애들은 여기에서 학원이다 과외다 더 하는데 그건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뺏는 거라고. 그게 차별이고 편애야. 장모님이 처남들 대학 보내려고 당신 공부 안 시키고 일 시킨 거잖아. 지금 당신이 똑같이 그러고 있다고. 내가 차별한다고? 난 차별한 적 없어. 내가 차별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능한 거지. 당신이 돈을 잘 벌었어 봐. 내가 이렇게 하겠어? 뭐라고? 이 사람이? 저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죠. 그래서 고3 때는 집이 불편해서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다행히 저 때는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밤 11시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아빠는 이후 회사에서 야근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수당을 모아서 제 대학 보내주시려고요. 덕분에 무사히 대학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절 예뻐해 주시던 아빠는 제가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말에 친구분과 낚시를 가셨거든요. 새벽같이 친구 차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시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화물트럭이 졸음 운전으로 아빠 친구 차를 박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아빠와 아빠 친구는 세상을 떠났죠. 엄마보다 아빠한테 정이 더 많아서 그런지 그 이후 저는 무척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과 동시에 집을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엄마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 계획이 완전 바뀌었죠. 아무리 차별쟁이 엄마였지만 아빠를 한순간에 사고로 떠나보낸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 전까지 엄마와 살았어요. 남동생이 군대를 가 있는 기간을 빼고는 온 가족이 함께 살았죠. 남동생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엄마의 아들 사랑은 정말 징했어요. 아마도 동생이 있던 부대에서 엄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옆집 놀러 가는 것 마냥 동생 면회를 갔으니까요.
나중에는 동생이 눈치 보인다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차별이 심한 집안에서는 형제들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들만 해도 오빠나 남동생을 무척 싫어했죠. 엄마의 차별로 인한 자식들의 불만이 쌓여 형제들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경우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남동생이 저와는 다르게 그릇이 넓은 남자여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해요. 제가 33살에 결혼했을 때였어요. 동생보다 제가 먼저 결혼을 했었죠. 누나, 결혼 축하해.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돈 봉투네? 세상에, 축의금을 얼마나 넣었길래 이렇게 두툼해? 이모가 누나 가방 가지고 있으니까 이모한테 맡겨둘게. 이모한테 주면 엄마 귀에 들어가. 그냥 누나 친구한테 맡겨. 엄마가 알면 다 뺏어간다. 남동생 말이 맞았어요. 엄마는 결혼이 끝나자 축의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가져갔어요. 그동안 자신이 이곳저곳을 가서 축의금을 냈으니 제 결혼식 축의금은 자기가 가져가는 게 맞다는 논리였는데, 네, 맞는 말이죠. 근데 제 지인이나 회사 사람들 축의금은 왜 가져가나요? 하하, 뭐 좋은 날 망치고 싶진 않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제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네줘서 그 정도는 제가 가질 수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남동생이 준 축의금 봉투를 확인했어요.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박진수! 아이, 내 귀, 왜 소리를 질러? 왜? 500? 500만 원? 네가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놓냐? 난 또 뭐라고. 훔친 거 아니니까 편하게 쓸 때 쓰셔. 그 말이 아니잖아.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사실 살면서 나 혼자 혜택 받으면서 살았잖아. 우리 엄마가 좀 특이해. 대학 때도 누나는 알바하면서 다녔는데 난 그런 거 하나 모르고 대학 편히 다녔고 뭐 어렸을 때는 더 심했지.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나 이거 못 받아. 다시 가져가. 받아. 내가 엄마한테 받은 그 혜택이 그 500만 원보다 훨씬 컸어. 아니, 그거에 비하면 진짜 벼룩의 발톱 수준이네. 내가 누나한테 미안한 거 알지? 어우, 닭살. 언제부터 벼룩 발톱이 이렇게 컸니? 알았어. 그래, 잘 쓸게. 고마워. 전화 끝낸다. 그때 남동생이 31살이었어요. 14년 전 500만 원이면 정말 작지 않은 돈이었죠. 지금도 5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괜히 눈물이 나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남동생의 속 깊은 마음이 있어 친정엄마의 차별에도 저희 남매는 우애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남매가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남동생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 진수 아끼면 너무 진수만 바라보면서 살지 마. 내가 무슨 진수만 바라본다고 그래? 왜 오랜만에 집에 와서는 이상한 소리 해? 얼마 전에 진수한테 엄마가 그랬다면서. 요즘은 결혼해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요? 엄마가 그렇게 진수만 보고 살면 정작 진수는 숨막혀서 미쳐버려.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엄마 삶 살아. 이게 엄마 삶이야. 지금 내 삶 사는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너네 집에 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겁니다. 갈게, 엄마. 어쩌면 엄마는 아빠를 먼저 보내고 제 남동생 진수를 남편에게 하듯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편애가 차별이 되고 마침내 집착이 되는 듯해서 불안했죠.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난리가 났어요. 제가 34살이 되던 해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이남 3녀 중 장녀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며 가지고 있던 땅을 아들들에게만 반반 나눠서 상속을 해주신 거였어요. 딸은 자식도 아니야? 이게 무슨 경우야? 아니, 아플 땐 그렇게 딸들 불러서 병원 다니고 병원비도 아들들 돈 없다고 딸들한테 내라고 하더니
나중엔 며느리 불편하다고 딸들 집에서 사셨으면서 재산은 홀랑 아들한테만 준다고? 그러니까 언니, 우리 엄마지만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영철이랑 영수만 챙기더니 돌아가시면서도 저러신다. 저번에 허리 다치셨을 때 집 팔고 둘째 언니네 가셨잖아. 그때 이미 집 한 돈은 영철이 사업자금으로 주셨대. 그것도 모르고 둘째 언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엄마 모셨으니. 내 말이 영철이도 그래. 그렇게 돈 받았으면 말이라도 해줘야지. 돈만 받고 입 싹 닫고 있니? 아유, 괘씸해서. 평생을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엄마는 유산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분노를 하셨어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엄마의 뜻에 결국 삼촌들이 손을 들었죠. 가족끼리 법정에서 얼굴 붉히기 싫다고요. 엄마 되게 웃긴 거 알아? 뭐가 웃기니? 엄마가 네 삼촌들한테 밀려서 차별받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유산 받는 것까지 떠밀려야겠어? 네 삼촌들만 자식이니? 그래, 엄마 말이 맞지요. 다 맞는데 그 말을 엄마가 하니까 웃기다는 거야. 이렇게 엄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이 할머니에게 받은 차별은 부당한 것이지만 저와 자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딸과 엄마 사이의 특별함이라고 포장하는 듯 했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싫다고 외삼촌에게 소송까지 걸려던 엄마 아닌가요? 그러니 그 모습이 웃길 수밖에요. 결국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삼촌들과는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왕래를 할까 말까 했죠. 남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끼리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결국 외할머니의 유산상속 사건은 형제들의 분란만 남기고 끝났어요. 무슨 수십 수백억 대의 유산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시골에 있는 땅 조금과 낡은 주택이 전부였습니다. 시세로는 1억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엄마 형제들이 5명이었으니 각자 2천도 안 되는 금액을 갖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있고 1년 뒤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올케를 데리고 왔어요. 동생 진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남동생만 보고 사는 엄마가 예비 며느리를 보면 아들 뺏긴다는 생각에 얼마나 쥐잡듯 잡을까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 상상은 완벽하게 틀리고 말았죠. 처음 올케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부터 엄마는 자신의 예비 며느리에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올케 집안이 잘 살았어요. 동생의 장인 되실 분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방에 작은 공장을 2개 가지고 있었어요. 올케는 그 집안의 막내딸이었죠. 집안 막내딸이라는데 오빠들은 다들 외국에서 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사돈 돌아가시면 그 공장 누가 갖겠니? 당연히 우리 진수가 물려받겠지. 오빠들이 한국 들어와서 갔든가 그것도 아니면 올케가 물려받겠지.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제가 우려했던 문제가 안 터지고 무탈하게 남동생이 결혼을 하니 다행이었죠. 남동생은 딱 33살이 되던 해에 장가를 갔어요. 제가 시집가고 2년 만이었죠. 축의금은 얼마 넣을 거야? 동생 결혼인데 크게 넣어. 나 결혼할 때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면서. 진수가 축의금 한다니까 못하게 말리더니 나한테는 왜 하라고 해? 너랑 네 동생이랑 같니? 누나가 돼서 그게 아까워? 아깝니? 아유, 안 아까워. 걱정 마. 홍서방이랑 상의해서 크게 넣었어. 얼마 넣었어? 봉투 줘봐. 아이 참, 그냥 결혼자금 보태라고 이체해줬어. 얼마? 말해봐. 너 설마 100만 원? 요 정도 한 건 아니지? 엄마, 100만 원이 적어? 엄마, 요즘 돈백 적은 거 절대 아니야. 누가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꼴랑 축의금 팩하니? 설마 홍서방이 그러라고 하디? 참나, 아니거든. 2천 넣어줬어. 됐냐? 아주 자기 아들 축의금 조금 받을까봐 부들부들거리시는 거 봐. 그렇게 아들 아까워서 장가는 어떻게 보내요? 2년 전 제 결혼에 남동생이 500만 원을 주었었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제 남편이 처남 결혼식 때 2천으로 돌려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엄마에게는 남동생이 준 500만 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상 못한 곳에서 벌어졌어요. 남동생의 친구가 피로 현장에서 말실수를 하고 만 거였죠. 누님, 제가 진수놈 장가가는 거 다 봅니다. 눈물이 다 나네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고기나 많이 먹고 가. 너 무슨 이런 뷔페에서 김치만 먹냐? 아이, 집에서 김치를 먹을 수 있어야죠. 뭐 아무튼, 그런데 누님 집안은 가족 간 스케일이 엄청나요. 뭐가? 무슨 소리야? 진수가 누님 결혼할 때 축의금 500 해줬잖아요. 그런데 누님은 진수 결혼한다고 2천을 톡하니 내놓으시는데, 저 무슨 재벌 집안인 줄 알았습니다. 누님, 저 결혼할 때 와주실 거죠? 남동생과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저와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였죠. 그 친구가 피로 현장에서 농담 삼아 던진 말이었는데 문제는 그 말을 친정엄마가 들은 거였어요. 결혼식 끝내고 집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500이 뭐야? 너 진수한테 돈 받았어? 그냥 나 결혼할 때 축하한다고 진수가 축의금으로 해준 거야. 그걸 그동안 숨겼어?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넌 그걸 낼름 받아. 왜? 홍서방이 결혼자금 부족하다고 네 동생한테 돈 받아오라고 했었니? 거기서 왜 그 말이 나와? 우리 남편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게 아니면 그 돈을 왜 받아? 받으면 안 돼? 왜? 그 돈 받으면 뭐 어때? 형제끼리 결혼하면서 축하한다고 주고받는 게 뭐가 나빠? 남들은 우애 있어 보인다고 부럽다고 해. 그래서 우리도 진수 결혼할 때 2천 해줬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니? 대체 뭐가 다른데? 진수는 받아도 너는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왜? 넌 누나잖아. 동생한테 주기만 해야지. 네가 뭔데 동생한테 받아? 그러는 엄마는 왜 삼촌한테 유산 다 못 주고 소송까지 해서 다 받아낸 건데? 꼴랑 2천도 안 되는 돈을 동생한테 다 줬어야지. 그 순간 따끔한 무엇인가가 제 뺨을 때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가 제 뺨을 때린 거였죠. 엄마의 손톱이 제 뺨에 상처를 냈더군요. 거지 같은 집안에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알아봤다. 남편이 시원찮으니까 결혼할 때 지 동생 돈도 탐낸 거 아니야. 네 동생 돈 500만 원 다시 돌려놔.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엄마 자주 찾아오니까 우리가 무슨 사이좋은 모녀처럼 보여?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평생 동안 쌓인 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미워해도 세상에 엄마 하나뿐이 없으니까 자주 찾아뵙고 잘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언젠가는 진심 알아준다고. 자기는 미운 엄마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알아주긴 개뿔.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래? 홍서방이 그랬다. 왜? 그날 이후 한동안 친정엄마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차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왜 그래? 장모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아무 말도 묻지 마. 이제 난 친정집 없는 거고 당신은 장모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알아. 누가 알았겠어요. 남동생 결혼식 날 이 사달이 날 줄 말입니다. 결국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남동생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중재를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저희 모녀가 화해를 할 리가 만무했죠. 그동안 엄마도 저를 무시했고 저도 엄마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저 남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명절과 생일에 모이는 정도였죠. 특별히 제가 먼저 엄마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엄마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와 죽이 잘 맞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면 되는 거죠. 다만 열받는 것은 명절이나 생일 때 엄마를 잠깐 만나면 그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란듯이 차별을 하는데 정말 유치해 죽겠더라고요. 그것도 제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위, 그러니까 제 남편한테요. 한마디로 남동생과 저를 차별하던 거에서 이제는 며느리와 사위를 차별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우리 선미도 공부를 더 시킬 걸 그랬나 보다. 돈 없어서 공부 많이 못 시킨 게 이제는 한이 되네. 또 무슨 소리 하게? 돈 없어서 못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안 시킨 거지.
말은 바로 해. 그거나지. 여튼 그때 공부 좀 더 했으면 지금보다 좋은 곳에 시집 갔을 텐데. 더 좋은 사위 만나서. 에휴, 우리 며느리 같은 사위면 얼마나 좋을꼬. 순전히 저 열받으라고 저러는 거였죠. 그러니 명절이 됐던 생일 자리가 됐던 제가 가고 싶겠냐고요.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최대한 가족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그 좋아 죽겠는 며느리나 데리고 살라 했죠. 그렇게 7년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 저도 아이를 하나 낳았고 남동생도 아들을 낳았죠. 그 즈음에 엄마가 70을 바라볼 쯤이었는데요. 어느 날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순간 엄마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최근 엄마 행동이 좀 이상했어. 멍 때릴 때도 있고, 잠깐이지만 내가 누군지 모를 때도 있었고. 무슨 말이야? 평생 진수 너만 생각하며 사신 양반이. 맞아.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해봤는데 엄마 치매시래. 그 말을 듣는데 엄마는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괴롭힌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반쯤 연을 끊고 살았어도 엄마는 엄마인가 봐요. 엄마의 치매 소식에 가슴이 꾹 눌려오듯 아팠죠. 이제 와서 누나한테 엄마 좀 모셔달라고 말하진 않을게. 그런데 건우 엄마도 이제는 엄마 모시긴 좀 어려운가 봐.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기 1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 남동생 집에서 지내셨어요. 그렇겠지.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게 어디 쉽겠어? 올케가 모신다고 해도 네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해. 미안해, 누나. 네가 왜 미안해? 그렇게 친정엄마를 위한 요양원을 알아보았어요. 처음에 엄마는 절대 그런 곳에 가기 싫다고 했죠. 나 멀쩡하다. 그냥 잠깐 깜빡깜빡 하는 거야. 이 나이 되면 다들 그래. 너희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며느라, 우리 지금처럼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건우애미야, 내가 네 친엄마처럼 너한테 잘했잖니. 어머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요즘은 전문적인 시설이 더 좋아요, 어머님. 저희 집에 계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집에 없으니까 어머님 혼자 있으셔야 하는데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우시겠어요? 시설에 가시면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고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한번 모셔볼 생각도 안 하고 날 버릴 생각부터 하니. 내가 네 부탁을 얼마나 많이 들어줬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시 올케는 규모가 있는 학원을 운영 중이었고 남동생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요? 저는 엄마를 모시기 싫었죠. 물론 남편이 말하긴 했어요. 시설보다는 저희가 모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죠. 남동생은 그래도 자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찾아갔죠. 엄마랑 마주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치매 전문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반년을 못 버티셨습니다. 선미야, 나 좀 제발 살려다오. 나 여기 있으면 아마 올해 안에 죽을 거다. 제발 여기에서 좀 꺼내다오. 제발. 무슨 소리야. 이제 여기가 집이다 생각하고 살아, 엄마. 밥 다 주고 운동시켜주고 얼마나 좋아? 엄마 여기서 나와도 엄마 보살펴줄 사람 없어. 그냥 여기 있으시는 게 엄마가 그리 좋아하는 엄마 아들 도와주는 거야. 그러자 급기야 엄마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싹싹 빌기도 했죠. 그러지 마, 엄마.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여기도 이제 안 찾아올 거야. 그 말에 엄마는 겁을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겁먹은 엄마의 얼굴이었죠. 순간 제 가슴에 쿵하고 큰 바위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갈게. 밥 잘 먹고 선생님들 말 잘 듣고 있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며칠간 밥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겁먹은 엄마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힘겨워했습니다. 몸무게가 한 달 만에 7kg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이 그랬죠. 장모님 모시고 와.
평생 당하고 살았는데 뭐가 예쁘다고.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절대 포기 안 한다는데 이 요즘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버려버린다더라. 당신 그런 자식 아니잖아. 그런 자식 맞아. 결국 그날 요양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나왔죠. 저희 집으로 온 엄마는 정말 3일을 내리 잠만 자더라고요. 아직은 치매가 심하지 않았기에 저희 집에서 살기 위한 규칙을 엄마에게 전달했어요. 저희 딸이 쓰려고 사둔 공책을 엄마에게 줬죠. 여기에 규칙을 적을 거야. 매일매일 틈 날 때마다 읽어보고 기억하려고 노력해. 알았어? 그래, 그 정도는 엄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 스스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으면 여기에 적어. 그리고 적어둔 거 매일매일 읽어야 돼. 엄마 원래 메모 잘하잖아. 엄마가 원래 메모 왕이었어요. 젊어서부터 무엇이든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죠. 젊어서 시장에서 장 볼 때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얼마를 깎았는지까지 적어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공책에 똑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병이니 자신의 기억을 머리가 아닌 종이에 적어두라고 한 거였죠. 그리고 일주일쯤 흘렀을 때 엄마가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 노트를 보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리모컨 사용 방법이라든지 전화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한가득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니 엄마가 기록을 남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정말로 엄마가 치매가 맞구나. 이제는 그토록 아끼던 아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보는 날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메모를 보고는 눈물이 쏙 들어갔죠. 집은 무조건 아들에게 줘야 한다. 내 아들 거 뺏어가는 그 여자한테는 더 이상 주지 마. 치매에 걸린 와중에도 집은 아들 줘야 한다는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적어두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내 아들 것을 뺏어가는 여자라뇨. 결국 딸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거였어요.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할머니 유산 받겠다고 삼촌들이랑 연 끊은 사람이 엄마야. 딸은 자식도 아니냐고 하면서. 그런데 엄마 집은 꼭 아들 물려주셔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집이 왜? 무슨 말 하는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봐. 평생을 그렇게 차별하더니 아들은 좋은 거 있으면 줄 때나 찾고 딸은 필요한 일 있을 때만 찾고 유산은 다 아들 줄 생각하면서 왜 아프면 딸만 찾니? 그만해. 아이 당신 너무 흥분했어. 말해보라고. 내가 엄마 아들 줄 거 뺏어가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야? 나 엄마 자식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엄마가 다 미안해. 선미야, 화내지 마. 엄마가 다 미안해. 그날 이후 엄마와 좀 대면대면해졌어요. 평생을 겪어온 차별이기에 사실 크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번 서운할 뿐이었죠. 그 서운함은 무뎌지지도 않거든요. 엄마는 치매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메모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를 하는 습관 자체도 기억을 못했고 메모를 해도 읽어볼 생각 자체를 못했죠. 무엇보다 나중에는 글조차 쓰지 못하셨으니까요. 마지막에는 그토록 아끼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가고 제 손만 잡고 따라다니셨어요. 살이 빠져 작아질 대로 작아진 엄마는 폐렴이 악화되어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올케가 그렇게 서럽게 울더군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면 올케를 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치매 걸린 초기에 적은 공책을 꺼내보게 되었죠. 핸드폰은 협탁에 있다. 냉장고 문은 무조건 닫아야 한다. 화장실 볼일 보고 나면 물을 내려야 한다. 밥은 딸이 잘 챙겨주니 배고프다고 하지 말자. 딸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자. 내 생각 고집 부리지 말자.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 메모 내용들도 이상해졌고 글씨체도 엉망으로 변해갔죠. 전화기는 꼭 입어야 한다. 기억이 없으면 불을 꺼야 한다. 그렇게 한두 줄 있다가 엄마도 메모를 포기했는지 아니면 메모를 해야 하는 것을 잊었는지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메모를 보고는 장례식장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선미야, 미안했다. 딸과 엄마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그 선은 끊어지지도 않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을 천천히 정리하려 했어요. 엄마의 메모장에도 집은 아들에게 줘야 한다고 적혀 있었기에 그게 엄마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엄마 집은 동생 진수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수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집은 누나가 물려받아.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 네가 받아. 엄마 뜻 꼭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엄마가 너 주고 싶어 했었어. 나랑 네 매형도 뭐 돈이 궁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마지막 소원은 들어드려야지. 아니야, 누나가 받아. 집뿐만 아니라 엄마 유산 모두 누나가 받아. 난 유산 포기할래. 왜 그래? 뭐야, 사이좋은 남매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정 그러면 그냥 반반 받아. 원래들 그렇게 상속받잖아. 아니, 싫어. 아니, 정말 나 괜찮으니까 누나가 단독 상속받아. 부탁이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남동생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는 유산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서로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 받아라 난 안 받겠다 하는 모습이 참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말투와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처남, 우리가 장모님 모신 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그래서 장모님 유산 포기하려는 거야? 그런 거라면 그러지 마. 우리야 뭐 사위도 자식이니까 모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린 엄마 제가 버리듯 안 모셔서 죄책감에 그런 거 아니고 평생 차별받으면서 살았던 누나한테 미안해서 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그 돈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제발 그냥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진수야. 갑자기 남동생이 폭발하듯 성을 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미안해 누나. 그리고 혹시 나중에 건우 엄마가 찾아와서 유산 이야기하면 이미 합의 끝난 거라고 그렇게 말해줘. 부탁해.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 엄마 유산 누나가 다 받겠다고 꼭 약속해. 알겠지? 제발 그렇게 해야 해. 아무리 물어도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는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동생 말처럼 며칠 있다가 올케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올케였어요. 올케는 화가 단단히 나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저 만나셔야 돼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급한 일이면 전화로 말해도 되는데. 급한 일인데 전화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니 아무 때나 찾아오라고 했죠. 그러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서 전화를 한 거였더군요. 집에 들어온 올케에게 커피를 타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님도 지금 상황이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본론만 말할게요.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 우리 진수 씨한테 주세요. 지금 유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찾아온 거야? 그래? 어머님 유산 형님이 다 물려받는다면서요? 형님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딱 1년 모셨잖아요. 저희도 모셨다고요. 저도 그동안 어머님 손발이 돼서 죽어라 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이 유산을 다 가져가세요? 사실 법적으로도 저희가 받을 방법 많아요. 그런데 형님하고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만들면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님 찾아와서 제 솔직한 심정 말하는 거예요.
옳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우리 엄마 유산에 크게 관심 없어. 그런데, 아니다. 남동생 진수가 제게 한 부탁을 말하려다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올케한테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거나 형제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했어. 올케 서운한 마음 알겠지만 그 돈 필요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우도 그 돈 필요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 공장 망했어요. 빚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그 돈 없으면 저 혼자 어떻게 건우 키울지 막막해요, 형님. 그러니까 그 돈 저 주세요. 꼭 주셔야 돼요. 건우한테 필요하다니? 그 돈 없으면 건우 키우는 게 힘들다니. 왜? 혹시 진수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 그게 사실은 말해봐. 무슨 일인데? 진수 씨 암이에요. 그것도 의사가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암이에요. 형님, 저 어떡해요? 우리 건우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저희 집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유산은 제 남동생에게 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한 올케는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암이라니. 최근 그 낌새를 엿볼 수 없었어요. 엄마 장례 치르고 이런저런 처리를 할 때 만났었는데 그저 큰 사건을 겪었기에 피곤한 상태라고 생각했죠.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이 시간에?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회사? 그럼 회사 앞으로 지금 갈게. 잠깐 나 좀 보자. 갑자기 왜 그래? 전화로 이야기해. 만나서 이야기해.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나와. 하지만 남동생은 계속 만남을 거부했어요. 딱 알겠더라고요. 회사에 있는 게 아니기에 거짓말을 하며 말을 돌린다는 것을요. 너 지금 어디야? 솔직히 말 못해? 누나, 혹시 건우 엄마가 말했어? 그래, 이 녀석아.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네 장례식 때 알려주려고 했니? 암에 걸렸다고? 미안해, 누나. 동생은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 힘든 항암을 혼자서 하고 있더군요. 올케는 어디 갔어? 동생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죠. 그날뿐이 아니었어요. 올케는 제 동생이 항암을 하는 동안 병원에 단 한 번을 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화가 나 올케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동생이 못하게 말렸죠. 그러지 마. 최근에 싸워서 좀 사이가 냉랭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체 어느 부부가 남편이 암에 걸려서 항암을 하는데 단순 부부싸움을 했다고 병원을 한번 안 찾아오냐고요. 이해가 절대 안 되었죠. 남동생 모르게 올케에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올케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올케 학원은 꽤나 규모가 컸어요. 옛날에 결혼 초에 학원을 차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상가 건물 6층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규모를 키웠나 싶었죠. 시간대가 학생들이 없을 낮 시간대여서 그런지 학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없었죠. 올케 학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학원의 원장실 앞에서 올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올케 앞에 웬 외국인 남자도 있더군요. 젊고 잘생긴 백인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백인 남자가 올케 허리를 감싸고 올케 얼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올케와 딱 제 눈이 마주쳤죠. 당황한 올케는 서둘러 백인 남자를 보내고는 저를 원장실로 불렀어요. 형님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찾아온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 무슨 오해?
방금 그 장면이요. 그 사람 저희 학원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영국 남자가 개방적인 거. 그냥 인사 차원에서 스킨십 한 건데 형님이 오해하실까봐. 오해 안 해. 오늘 찾아온 이유는 진수가 항암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올케가 병원을 한 번도 안 찾아오길래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야. 그런데 이제 알겠네. 올케가 안 오는 이유.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무슨 오해? 난 그저 올케가 학원 때문에 바빠서 병원 못 온다는 말 해준 건데 올케가 자꾸 말하는 오해가 무슨 오해인지 더 궁금해지네. 저는 그렇게 올케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말은 올케가 바빠서 병원에 못 온 거라 이해한다 말했지만 저는 올케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 백인 강사놈하고요. 남동생의 2차 항암이 끝나고 퇴원을 했습니다. 올케가 저를 찾아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엄마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랬었죠. 남동생을 의사들이 포기했다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의사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암을 이겨내라는 입장이었죠. 점점 올케가 수상해졌습니다. 남동생을 집에 데려다주고 솔직히 물어보았어요. 올케에 대해서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자 남동생이 울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오래된 것 같아. 내가 눈치챈 건 최근인데 건우 엄마 바람은 수년은 된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엄마 유산 다 받으라고 한 거야? 올케랑 이혼할 때 유산 나누기 싫어서? 바보냐? 유산으로 받은 건 이혼할 때 분할 대상 못 된다는 건 몰라? 네가 엄마 유산 받아도 올케는 그 돈 한 푼도 못 건드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뭐? 이혼하면 분할이 안 되지만 그 유산 받고 내가 죽으면 그땐 내 재산 다 건우 엄마가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죽긴 왜 죽어? 의사 말 못 들었어? 완치할 수 있다잖아. 그건 의사 말이지. 내가 살지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신만 아는 거야. 무엇보다 더 이상 엄마 재산을 그 여자한테 빼앗길 수 없었어. 동생의 말은 이랬습니다. 올케가 엄마를 모시는 1년 동안 엄마를 이리저리 구워 삶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재산을 조금씩 받아냈다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동생도 최근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올케 학원이 저렇게나 규모가 커진 이유를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메모가 또 생각났습니다. 집은 무조건 아들에게 줘야 한다. 내 아들 것을 뺏어가는 그 여자한테는 더 이상 주지 마. 그 여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올케였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와 싸웠던 거였습니다. 누나 왜 그래? 왜 울어? 아니야, 아무것도. 너 내 말 잘 들어. 너 무조건 암 치료해. 무조건 완치하라고. 죽어도 암은 치료 다 받고 죽어. 알았어? 내가 무슨 짓을 했어든 엄마 돈 다 찾아올 테니까. 이제부터 전쟁이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올케의 바람의 증거였습니다. 동생의 완벽한 이혼이 1순위였죠. 바로 잠복에 들어갔어요. 증거를 잡는 건 정말 쉬웠습니다. 남편은 심부름센터 사람을 써서 해보라고 했지만 아마추어인 제가 하기에도 껌이더군요. 올케가 외도하는 걸 숨길 생각을 안 했어요. 올케 딴에는 남편이 암에 걸려 병원에 있으니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올케 학원 선생님들을 만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 백인 원어민 강사는 학원에 와서 하는 일이 크게 2가지였대요.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 가르치기, 그리고 올케에게 성교육 봉사하기요. 진짜 저 꼴 보기 싫어서 학원 옮기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 원어민 선생은 수업하다가도 원장한테 불려갈 때 있었어요. 가서 원장실에서 둘이 뭐 하겠어요? 불결해. 수업 다 끝나면 둘이서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고요. 여기 학원에서 한정거장 넘어가면 모텔촌 있거든요. 그리로 간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올케였어요. 저도 잠복을 한 지 하루 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올케가 그 원어민 백인 강사 팔짱을 딱 끼고 밤에 퇴근하는 걸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자기 남편은 지금 항암을 한다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무리 외도 중이라고 해도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약 한 달간 올케를 따라다니며 백인 선생과의 외도 증거를 촬영해 두었어요. 한 달 30일 중 28일을 그 백인 강사와 모텔을 드나들더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올케가 엄마 돈을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무척 어려웠어요.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 찾는 게 힘들었죠. 아직 처분을 하지 않은 엄마 집을 찾아갔습니다. 창고방으로 쓰는 방 한켠에 엄마가 평생을 모아둔 수첩이 100권이 넘게 있었어요. 대부분 가계부 같은 기록용 수첩이었죠. 엄마의 성격이라면 올케에게 준 돈에 대한 기록이 분명 남아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몰디브 가려고 연차 모아둔 건데 이걸 이번에 다 쓰네. 더 중요한 거니까 끙끙거리지 말고 빨리 찾아. 그렇게 엄마 방에 틀어박혀 찾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요. 장모님 대단하시다. 당신은 무슨 세상 차별 다 받은 것처럼 말했지만 이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엄마가 적어둔 가계부를 보았어요. 큰돈을 못 벌어오는 아빠에게 생활비를 받아 녹록치 않은 가정을 꾸려나갔더군요. 그래서 한평생 알뜰한 사람이었죠. 처남한테 더 잘해준 건 맞지만 당신한테도 무척 잘해주셨네. 그게 차별이겠지. 그 정도도 못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정작 장모님 본인을 위해 쓴 돈은 없는데 그러면 장모님은 자기한테도 차별한 건가?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고 옛날 일을 생각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낡은 옷에 잠바를 입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옷 좀 사입으라고 말해도 멀쩡한 옷들 두고 새 옷을 왜 사입냐고 하면서 철철이 제 옷은 사다 주는 엄마였어요. 남편 말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찾았다. 이거 아니야? 중간에 이격이 빠졌는데? 역시나 엄마는 모든 거래 내역을 남겨두었어요. 집에 따로 모아둔 현금과 군부치까지 동원해서 올케에게 마련해준 돈이기에 은행 계좌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정보들이었죠. 잘했어. 그거 하나가 아닐 테니까 더 찾아봐. 그렇게 엄마가 올케에게 준 수건의 거래 내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 밑에 적혀 있었죠. 올케가 남편과 잘 살아보기 위해 시작한 학원 사업이 어려워져서 눈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는 내용들이요. 결국 아들 일이라고 하니 마음이 약해진 엄마가 올케를 돕기 시작한 거였죠. 그렇게 2주간 거래 내역을 찾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형님, 지금 학원으로 내용 증명 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권리 침해요? 제가 형님 권리를 침해했다뇨. 유산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님 집 그거 저한테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절 위해서가 아니라 형님 조카 건우를 위해서라고요. 문서 잘 읽어봤어? 우리 엄마 집 말고 그 전에 가져간 돈들 말하는 건데. 무슨 돈이요? 형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돈 올케가 다 가져갔잖아. 그걸로 학원 차린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받을 유산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나? 그건 정당하게 어머님께서 저한테 증여하신 거라고요. 살아 계실 때요. 그러니까 그게 내 권리를 침해한 거라고. 우리 엄마 유산 받을 내 권리, 그걸 돌려달라고 유류분 소송 예고하는 내용 증명 보낸 거고. 머리가 멍청해서 이해가 어렵나? 그제야 올케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이 세상 일이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깎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바로 변호사를 써서 유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올케가 엄마한테 돈을 빼가지 않았다면 저와 남동생에게 제대로 나눠질 유산이었어요. 그런데 올케가 그 돈을 모두 가져가서 학원을 차려 남은 돈이 없었죠. 분명 정상적인 증여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호사 쓴다고 하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저도 변호사 쓰면 되죠. 법정에서 봅시다. 입 닫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열받을 판인데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학원으로 찾아갔어요. 뒤집어 엎으려고요. 그런데 때마침 올케 학원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있더군요.
올케는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안 보였고 학원 강사들이 학부모들을 모시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이에 껴들어서 설명회 장소로 갔습니다. 아마도 학원 강사들은 저를 학부모로 아는 것 같았고 학부모들은 저를 학원 강사라고 오해하는 듯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두 설명회 자리에 앉자 어떤 남자 강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내들어 옆자리에 있는 학부모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 학원 원장이 글쎄 원어민 강사랑 바람이 났대요. 이거 보세요. 모텔 드나드는 영상 보이시죠? 어머, 진짜 원장 선생님이네요. 그뿐인 줄 아세요? 원장 선생님 남편은 지금 암 걸려서 항암 중인데 아내라는 사람이 이러고 다닌대요. 이거 완전 짐승 아닐까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저도요. 그 동영상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보내드릴 수 있죠. 카톡 친추 드릴게요. 저를 기준으로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올케의 외도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올케 학원 강사들도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죠. 이때 올케가 나타났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올케가 백인 강사랑 모텔 드나들고 학원에서도 학생들 눈 피해서 즐기고 그러던 거 그거 영상 보여드렸어. 올케도 볼래? 예쁘게 나왔어. 이게 미쳤나? 야, 너 미쳤어? 20년 전쯤에 미쳤을걸?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렇게 서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자 강사들이 저희를 뜯어 말렸죠.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일 거야. 명예훼손에 금고형이 나오냐? 이 닭대가리야. 올케에게 네가 하고 싶은 소송 걸라고 했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소송 걸겠다고요. 다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화병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소문이 금방 쫙 퍼졌나 봅니다. 당연히 소문나겠죠. 제가 올케 외도 영상을 학부모들한테 보내주었거든요. 원장이 원어민 백인 강사랑 바람이 났는데 학부모들이 그 학원으로 자기 자식을 보낼 리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른 새벽에는 학원에서도 그 짓도 했으니 말 다 했죠. 줄을 이어 학원비 환불소동이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쯤 되니 올케 학원 강사들도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요. 올케 학원은 제대로 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죠. 올케가 토해내야 하는 돈들이 더 있었어요. 바로 우리 엄마 돈이요. 결론적으로 유류분 소송은 제가 이겼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산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증거 찾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증거가 있었어요. 올케와 바람이 났던 외국인 강사를 찾아갔었거든요. 이제 올케 다 망했고 조만간 거지 될 거라고 말해줬죠. 그래서 너도 내 말 안 들으면 상간남 소송 걸어서 거지로 만든 다음 한국에서 추방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인 강사가 술술 불더군요. 문제는 백인 강사와 올케가 외도를 한 시점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올케에게 돈을 주기 바로 전부터 만났더군요. 그때부터 외도를 한 거였어요. 이게 유류분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올케가 저희 엄마한테 돈을 받아 제 동생과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였거든요. 한마디로 엄마에게 돈을 받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 진실을 알았으면 엄마는 돈을 안 주었겠죠. 법원에서는 이 점에서 올케가 돈을 가져간 게 저와 제 남동생의 권리를 침해한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류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죠. 승소하자마자 강제 집행 신청했어요. 올케가 가지고 있는 학원, 그리고 예금, 그리고 남동생 몰래 가지고 있던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해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유산은 반은 제게, 반은 남동생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올케에게 위자료 소송도 했고요. 유산이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니 올케에게 갈 것도 없었습니다. 남동생 부부 재산은 분할을 했지만 올케는 저한테 줄 돈을 토해내니 마이너스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위자료 소송도 걸고 했습니다. 올케도 이악 물고 저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걸더군요.
그까짓 거 웃으면서 벌금 100만 원 냈습니다. 하하. 그렇게 저의 완벽한 승리였죠. 승소를 한 날 남편과 축하주를 마시기로 했어요. 마트에 가서 맥주를 사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골목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 올케였어요. 모든 걸 잃은 올케는 몰골이 가관이더군요. 내가 다 돌려받을 거라고 했지? 니년이 다 망쳤어. 그러면서 올케가 쏜살같이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저를 이리저리 흔들더군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 자리에서 올케 강냉이를 털어버렸죠. 저 엄마한테 차별받았다 생각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 20살 때부터 제가 배운 게 복싱이었거든요. 올케는 그걸 몰랐던 거였어요. 사람 진짜 제대로 잘못 건드린 거였죠. 이후 남동생은 올케와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해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항암도 성공적으로 잘 되어 현재 암을 완치해서 잘 살고 있죠. 물론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 매사에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카 건우는 동생이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건우를 앞장세워 돈을 떼던 올케는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건우의 양육권을 남동생에게 주더군요. 지는 새 출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출발이 과연 쉬울까요? 제가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올케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기보단 아무것도 모르고 올케에게 당할 순진한 남자가 불쌍해서죠. 아무튼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여름이 찾아오고 있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하게 가족분들과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